자,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정리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그 설명해 드린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나 루머에 의해서도 이게 가격이 변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이유는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실제 현실 시장에서도요, 그런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요 주변이 개발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해요. 그러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지만 그것도 거래 가격에 포함시켜서 이 거래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매수자나 투자자는 그것까지 반영해서 거래하게 되면 내가 너무 부담이 많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건은 마음에 들어도 거래가 성사가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조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개업자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그런 내용들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그 시장에서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면 얼마나 지체 없이 그게 가치에 반영될 수 있느냐 하느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요,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이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주가에 연관이 되어 있는 어떤 정보라는 게 발생이 되면 그게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지역성이 있고 개별성이 있다 보니까 그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지금은 부동산 거래하면은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이 때문에 이제 효율성의 정보는 조금은 개선이 됐어도 아직은 그래도 그게 반영되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도가 이제 완전히 개편이 됐을 때만 이제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시장의 효율성이고요.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뭐라고 그래요? 그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부동산 시장은 그러면 효율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왜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에 무슨 가치라고 그래요? 현재 가치. 그렇죠. 그럼 만약에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충남 연기군하고 조천 일대를 합쳐가지고 얘를 뭐로 개발하겠다고요? 세종시로. 그러면 지금 현재 연기군에 있을 때의 가치보다는 세종시로 행정도시로 바뀌었을 때의 가치가 훨씬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현재 가치가 커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무슨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이 가치가, 연기군에 있는 가치가 얘가 세종시로 바뀌었을 때 가치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세종시로 바뀔 거라고 정보를 얘기를 해주면 이게 현재 시점에서 가치가 이렇게 상승이 발생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무슨 시장이다?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근데 이제 이 효율적 시장의 유형을 나눠보게 되면 약성이 있고 중강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강성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정보 반영 정도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건데, 약성 시장에서의 시장 가치는 어디까지의 정보가 반영이 돼 있어요? 여기는 과거의 정보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한 무슨 분석을 하고 있다? 네, 기술적인 분석은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매개로 해서 투자하면은 투자자들은 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매개로 투자하면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없다? 있어, 없어? 어? 왜? 이거를 매개로 투자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초적으로 틀리게 주는 게 이거예요. 작년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서 틀리게 유도한 거야. 이거를 매개로 투자했을 때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정상이윤밖에 없어요. 이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얘가 매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매개로 투자했는데 초과이윤을 얻는다 그러면 이건 약성 시장이 아니란 얘기죠. 약성은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투자하면 오로지 무슨 이윤만?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강성 시장에서 보면요,
여기에 시장 가치는 현재 정보까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 정보를 매개로 한 무슨 분석을 하고 있다. 기본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도 이거 매개로 투자하면은 초과이익을 얻을 수는 없겠죠. 예, 이거를 매개로 투자하면은 무슨 이윤만? 예, 정상 이윤만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도 뭐가 매개가 되면, 예, 정보가 매개가 되면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요 이제 기본적인 분석이라는 것은요, 그 기업에 대한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투자 종목을 선택하라는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뒤에 투자론에서 배우는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투자 가치는 투자자의 주관적 가치예요.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의 객관적인 가치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주식에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그 S전자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S전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밖에 없겠어요? 현재 시장에 알려져 있는 거. 그 기업의 뭐 재무제표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신재 시장에 공표되어 있는 정보를 매개로 제가 투자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분석을 통해 가지고는 무슨 이익을 얻기는 힘들어요. 초과이익을 얻기는 힘들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그룹에 고위층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미래 어떤 우수한 정보를 입수하면은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한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거예요. 혹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이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얘는 한 10만 원 정도에 대한 뭐가 가치를 갖고 있는데 주당. 시장에서 얘가 현재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는 한 6만 5천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거하고 시장에서 거래된 것에 갭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 투자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가인데 현재 시장에서는 6만 5천 원밖에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이 기업의 주식을 매입을 하면은 내가 생각한 만큼에 대한 뭐가 가치 상승이 발생하면 나는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는 시장에서의 어떤 이제 주가에 대한 기업 가치 같은 것을 분석을 해서 이제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이렇게 비교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는 현재 정보를 매개로 했을 때는 정상이윤. 정보 매개하면 무슨 이윤? 초과이윤. 그러니까 여기는 강성이 있죠. 여기는 시장 가치가 모든 정보를 다 반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투자를 하게 되면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초과이윤은 얻을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초과이윤은 뭐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정보가 매개만 했을 때 초과이익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초과이익도 존재하지 않고 무슨 개념도 정보의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투자자가 어떤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거는 무슨 이윤밖에 없다고 그래요. 정상 이윤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일단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약성은 과거의 정보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강성은 어디까지? 현재. 그러니까는 중강성 시장은 이렇게 약성 시장을 포함하고 있는 시장이고, 얘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이 시장을 다 내포하고 있는 시장이 무슨 시장이라는 거야. 그게 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시장의 형태는 나라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그랬었죠. 거기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의 형태는 나라마다 같다 틀리다? 틀리다. 예, 그런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자, 할당적 효율성과 이제 균형에 대한 거를 또 이제 정리하시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은요, 자원의 할당이, 그러니까 할당이라는 게 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당이라는 게. 이게 이 효율성에 대한 거는요, 정보의 효율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게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배분적 효율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효율성의 종류가 세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정보하고 요 배분에 대한 거, 요 두 가지만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으로 어느 누구보다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를 얻을 수 없는 시장이에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에요. 정보를 매개로 해서. 그리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는 말, 즉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다는 말은요,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 대안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했을 때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과 다른 투자의 수익률이 서로 같도록 자원이 배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죠. 할당적 효율성의 개념을 설명할 때 부동산 투자 이 수익률하고요. 이 다른 투자 안의 수익률이라고 했을 때 이거 정기예금 이자율 이렇게 표현해 드린 거죠. 이게 같다라는 의미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같다라는 얘기는요. 그냥 같다라는 게 아니고요. 위험의 크기를 감안한 수익률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기예금 이자율을 2%를 주고요.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만약에 2%가 주어지면은 어느 누구도 부동산에다 투자를 들진 않겠죠. 다 일로 투자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가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작게 주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해서 얻을 수 있는 자본 수익이 있죠. 그러니까 투자한 자본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이자율 뭐 이런 거예요. 이 자본 수익이 은행에다 예치하면은 보장이 되죠. 이자 수익이. 내가 무슨 뭐 매일같이 은행에 가서 아침에 청소해주고 뭐 화분에 물 주고 그래야지 이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자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본의 수는 보장이 돼야 안 돼요. 은행에다 돈을 예치했을 때 내가 투자한 원금 있죠. 이거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돌려받을 수 있죠. 이게 그 예금자 보호법에서 5천만 원에 대한 그것을 보호해 준다는 거는 뱅크런 사태 같이 무슨 은행에 급박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 보장해 준다는 얘기고 평상시에는 내가 들어간 돈이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간에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자율을 작게 주는 거죠. 뭐가 작으니까? 위험이 작으니까 수익률을 작게 준다 이런 얘기죠. 근데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자본 수익이 보장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죠. 임대 수익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투자한 돈이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안 된다고요. 내가 임대 사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8억 들여가지고 임대 건물 지어가지고 세를 놨어요. 근데 원래는 주변에 대학가가 있어가지고 그게 만실이 돼가지고 임대 수익이 괜찮았는데 대학교가 폐교가 되면 학생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공실밖에 없으면 내가 애초에 들어간 돈 회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게 보장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상대적으로 뭐가 커요. 위험이 큰데 수익률을 이렇게 작게 주면은 어느 누구도 일로 투자를 들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요게 같다는 얘기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투자자가 감수해야 되는 위험이 있죠. 위험. 요거까지 감안한 수익률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6%고 얘는 2%니까 얘가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가냐면 그건 아니고 얘가 감수하는 위험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만큼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시장에 투자하든지 간에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상 이유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가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어느 시장에 투자해도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만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유만. 그러면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는 것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 틀리죠.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여기만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해서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니까 이게 주어지는 시장에 투자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게 이런 상태가 주어져 있는 시장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그걸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은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고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정상 이윤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경쟁 시장이 있죠. 완전 경쟁 시장도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네도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정상 이윤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렇게 시장에서 주어지는 요 가격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균형량이 결정이 되잖아요. 요 가격에서는 남거나 모자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만. 단기적으로 가격이 변하더라도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에서 항상 균형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완전 경쟁 시장은 자동적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요. 성격이 같으니까.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만을 의미하느냐면 그렇지는 않다고 그랬죠.
불안전 경쟁 시장이나 독점 시장이 있죠. 얘들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될 수 있다는 거. 아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성격이 기본적으로 무슨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불안전 경쟁 시장이자 독점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얘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궁극적으로 보면. 이 시장들은 초과이윤이 존재해야 안 해요? 초과이윤 존재하죠. 이 시장들은. 근데 이런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비용을 지출을 해야 돼요? 정보 비용을. 그러면 초기에는 소수만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정보를 매개로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초과이윤을. 그러면 초기에는 정보 비용을 적게 들여서 많은 이윤을 이렇게 획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장이 경쟁적이라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경쟁을 펼칠 거 아니에요. 이런 가정이 있다 그러면 처음에는 소수만 알았을 때는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경쟁적이 되면은 이 정보를 매개로 초과이윤을 얻겠다는 사람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정보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돼요? 커질 거라고요. 경쟁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얘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올라가면 1,0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거 지불해서 초과이윤 1,000이라는 것은 정상이윤밖에는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얘들도 이 시장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불안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고 무슨 시장도? 독점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그 보시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돼 있죠. 42페이지 하단에 가시면 42페이지. 근데 불안전 경쟁 시장은 일반적으로는 할당 효율적이진 않아요. 근데 초과이윤을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초과이윤과 같다면 불안전 경쟁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독점 시장도 같은 경우라 이런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성립하거나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해서라기가 아니란 얘기죠. 시장이 불안전해서 투자자가 초과이윤을 경우가 아니라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초과이윤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까는 우리가 이렇게 같은 경우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 있죠. 자기가 감수하는 위험보다도 뭐가? 더 큰 대가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 사업에다가 거기 있는 뭐 분양권 하나 따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투자 들어가거나 투기적인 요소가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이거를 빼야 되는 거예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시장이 균형을 이루게끔 유도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시중에 모든 자금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부동산으로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기만 기형적으로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규제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 비용 그 계산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여기 계산하는 거. 정보 가치 계산하는 거. 요즘은 말이죠. 분리하면 못 들은 채 하는 걸 넘어서 요즘은 그냥 안 들리는 채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이 정보 가치의 계산이 있잖아요. 정보 가치는 이게 확실한 정보 있죠. 정보가 확실한 가치 하고요. 정보가 불확실한 가치 있죠. 이렇게 해서 빼면 되고요. 이 정보에 대한 현재 가치 있죠. 얘를 구하는 거는 요 식을 대입해서 우리가 구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미래 수익이잖아요. 미래 수익은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값을 줘요?
확률 값을 주는 거예요. 투자론에서 기대 수익률 계산한 거랑 같은 거예요. 미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백화점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정일 뿐이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럼 들어설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소문만 무성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 얘가 들어서면 여기 주변에 상권도 또 활성화되고 이게 주변 시세가 올라가니까 이것까지도 들어선다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문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이것까지도 거래 가격에 반영시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매수자는 이것까지 반영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적정하게 유도를 해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거를 중개업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조건 하나 주는 거예요. 만약에 백화점이 들어서면은 평방미터당 6천만 원이 될 수 있고요. 이게 들어서지 않는 현 상태에서는 한 4천만 원. 이 정도 시세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얘가 들어설 수 있는 확률이 한 40%래요. 들어서지 않을 확률이 몇 프로? 60%. 근데 시장에 요구 수익률이 있죠. 요구 수익률은 20%라는 거예요. 자, 요 조건은 기출에서 준 조건하고 똑같아요. 조건은. 그럼 기출에서는 맞춰주는 거예요. 뭐로 계산이 가능하게끔? 암산으로 계산이 가능하게끔. 이것도 20%로 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현재 확률이 몇 프로일 때? 40%일 때. 요거 수익률은 할인율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그 할인율로 바꾸기 위해서는 백분율을 소수로 바꿔야겠죠. 얘가 20%니까 100분의 20이잖아요. 나누면 0.2 나오겠죠. 그럼 얘가 이제 1 플러스 얼마가 돼요? 0.2가 될 것이고. 그러면 기대 수익이 두 가지가 있죠. 들어서면 얼마? 6천. 근데 확률이 몇 프로예요? 40%. 안 들어서면은 4천이잖아요. 그럼 얘가 확률이 60%잖아요. 얘가 40이면 얘가 60이니까. 그럼 해보세요. 64, 24죠. 46에 그러니까 맞춰준 거라고요. 배열을. 암산으로 가능하게끔.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4,8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20%를 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얘가 4,400이 나왔으면 이걸 10%를 줬을 거예요. 근데 4,000에 20%면 얼마예요? 4,000에 20%면 800이잖아요. 800.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럼 얘가 그냥 얼마? 4,000.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20%를 준 거예요. 출제자들이. 단순하게 개입하라고. 그러면 정보가 불확실할 땐 가치는 얼마라는 거예요? 4천이고. 그럼 100% 만약에 들어선다라고 가정하면 100% 들어설 때는 이 조건은 없는 거예요. 그죠? 4천이 됐으면 확률은 없잖아요. 무조건 뭐만 되는 거예요? 6천만. 그러면 6천을 얼마로? 1.2로 할인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5천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확실한 가치는 얼마? 그럼 정보 가치는 얼마예요? 1,0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 가치는 이렇게 구하면 되고. 만약에 이 조건 하에서 매도자하고 매수자 있죠. 예, 두 사람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했을 때 요구 수익률이 충족이 되겠느냐 그러면은 얼마에 거래하면 돼요? 4천에. 정보 불확실한.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계산 논리는 두 가지예요. 정보 가치하고 이 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 투자자들의 또는 소유자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치는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계산 논리가 그렇게 출제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계산 문제는요. 자꾸 해보셔야지 늘어요. 이거. 눈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 늘어요. 눈으로 봐서. 그리고 그냥 저기에 대한 거 그냥 받아만 적어도 안 늘어요. 풀어봐야 돼요. 본인이 직접. 풀어서 이게 한 문제 가지고 10번, 20번을 반복을 해야지 대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익숙해져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도 시험장에서 유형이 조금 달라지면은 접근이 안 된다고요. 그게.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풀어야지 문제죠. 그게. 이게 어디선가 보기 많이 봤는데 이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무조건 마지막에 푸는 거예요. 중간에 있다고 해서 풀지 마시고. 네? 내일 여기서 저기 뭐예요? 계산 문제 그 뭐 특강인가 그거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거기도 똑같아요. 와서 그 들으시려고 그러면
원래는 그 문항수를 갖다가 한 70 문항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종이 이제 그거 갖고만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 책자를 또 뭐 만들어서 뭐 그걸 또 찍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문항수를 늘리고 이제 답하고 해설하고 이제 넣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다 풀 수는 없을 거예요. 다 잘할 수는 없을 거고 할 수 있는 것만 선택을 해서 그것만 익숙하도록 하시는 게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계산 문제가 평균적으로 6개에서 7개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계산 문제 저기 하면 그거 안 해도 합격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뭐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만 익숙해져서 숫자가 달라지든 포맷이 달라지든 간에 아 얘는 이렇게 대입하면 풀 수 있어. 그런 문제를 갖다가 2-3개라도 갖고 들어가면 성공하시는 거예요. 계산이 잘 되는 분들은 그거 신경 안 써도 되죠. 다 푸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할 수 있는 것만. 내 것으로 정확하게만 만들 수 있으면 돼요. 이런 거는 솔직히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자꾸 연습하면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3페이지 가면 입지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입지론에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입지하고 입지 선정이라고 돼 있죠. 입지라는 것은요, 그 어떤 것이 장소를 정하고 있는 위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입지라는 것은요,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점하고 있는 장소 있죠. 그걸 우리가 입지라고 그래요. 경제 활동이라는 걸 큰 틀에서 보면은 생산 또는 소비하는 것을 우리가 경제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생산하기 위해서 또는 소비하기 위해서 점하고 있는 장소 있죠. 공장이나 주택이나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소를 우리가 뭐라 한다? 입지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산 또는 소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에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장소를 찾아주는 게 입지 선정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입지 선정이라는 건 좁은 의미라고 그러고요. 적지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적지론인 건 뭐냐면 이 주어진 위치에 적합한 용도 있죠. 네, 용도를 결정해 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넓은 의미의 입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입지론이 있고 적지론이 있다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입지라는 게 이제 부동산 활동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입지라는 것은요, 고도의 전문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요, 한번 장소를 정하게 되면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쉽게 바꾸기도 어렵고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달라지죠. 서초구에 84평방미터의 이 아파트가 있는데 하나는 시세가 27억이고요. 하나는 시세가 21억이라는 거예요. 같은 면적인데. 그게 한 6억 차이가 나잖아요. 6억 차이가 뭐냐면 하나는 그 집의 베란다에서 한강이 보이는 거예요. 조망권. 그러니까 조망권의 가치가 6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면적에서도 한 6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 앞에 대형 주상복합이 들어선 거예요. 그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조망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때 그 조망권이 사라진 부분에 대한 손실은 보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조망권은 법으로 보호를 못 받아요. 그거는 자기가 거래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망권이 확보가 된다 그래서 비싸지고 샀는데 앞에 이런 게 들어서 있으면 조망권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손실이 복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장소를 정할 때는 주변 환경의 변화도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찾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관한 기본적인 어떤 이제 지식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죠. 노하우가. 그래야지만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입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론에서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3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3가지가 다 위치라는 거예요. 첫 번째도 위치, 두 번째도 위치, 세 번째도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은 돈 주고 살 수 있어도 위치는 돈 주고 사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주요 입지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입지론에 가게 되면 서양은 산업 입지론이라고 그랬었죠. 동양은 풍수지리고요. 서양은 산업 입지론이죠. 그래서 이론의 대표적인 게 농업 입지론은 튀넨의 고립국 이론. 그 다음에 공업 입지론은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그 다음에 상업 입지론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 있죠. 네? 이거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이론인 거예요. 다 출제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20회 이후로 보게 되면요. 24회 때, 그 다음에 25회 때 이렇게 출제했다고요. 그러니까 20회 넘어오면서 안 나오고 있는 애가 얘밖에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지대론에 가게 되면 차액지대가 있었고, 위치지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지대? 절대지대. 이렇게 했으면 요 중에 얘네들 둘은 박스 처리해가지고 출제를 했다고요. 이렇게. 그 남아있는 게 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립국 이론의 기초에서 나온 게 위치지대 개념이라고요. 근데 위치라는 것이 워낙 그 확연하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물어보게 되면 위치지대 이름을 달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얘 이름을 달고 출제할 수도 있다라고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고립국 같은 개념이니까. 제목에 달라지는 것에서 또 나중에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죠? 자, 거기 보시면 농업 입지론이라고 있죠. 농업 입지론이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죠. 거기 보시게 되면 튀넨은 1826년에 고립국이라는 논문에서 입지론을 설명한다고 되어 있죠. 튀넨은 시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입지한 토지 생산물에 비해서 근거리에 입지한 토지 생산물의 수송비의 절약분이 지대가 된다고 하면서 지대론과 함께 농업 입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튀넨은 입지 요인을 중시해서 지가가 토지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현대적인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걔들의 이제 영향을 미쳤던 것이 이제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서는요. 평야에 가상국가인 고립국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이 고립국 안에는 단 하나의 소비시장이 있어요. 이게 이 고립국의 뭐가 되겠어요? 이게 중심이 되는 거죠. 중심은 몇 개밖에 없다. 하나. 그래서 이게 나중에 현대적인 도시론을 가더라도요. 거기에서는 단핵 도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도시의 핵이 몇 개밖에 없을 때. 하나밖에 없을 때. 그러니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도 도시의 핵은 몇 개예요? 하나에 하나. 그죠? 이게 이제 배우긴 배우셨는데 지금 선뜻 대답이 못 나오는 거는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책이 바뀌었잖아요. 기본서에서 뭐로? 요약집으로. 오늘 또 내용이 또 신선하잖아요. 그죠? 선뜻 대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끝났네 할 때는 이제 또 책이 바뀌죠. 문제집으로. 그럼 또 이제 문제집 갖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갖고 다니면서 이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사람은요. 지대라는 것은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하고 수송비를 뺀 게 지대가 되는데 이 중에서 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는 일정하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토지에 뭐는 똑같다고 봤냐면요. 비옥도 있죠. 이건 같다고 본 거예요. 자연적인 조건인 건 다 같다 이거죠. 그러면 지대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시장으로부터의 거리 있죠. 예, 거리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에 따라 무슨 차이가 발생해요?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러면 농작물을 심는 것도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얘네는 일정할 때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뭐가 비싸져요? 그럼 지대가 싸지죠. 근데 시장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수송비가 절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비싸져요? 지대가 비싸지죠. 그러면 시장과 가까운 곳은 땅값이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땅값이 비싸니까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하기 힘들죠. 그러면 토지를 무슨 이용해야 되냐면 집약적인 이용을 통해서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작물을 경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평방미터에다가 쌀을 경작하는 것보다는 꽃을 심는 게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는 원예 농업을 이 사람은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라는 게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제시하는 거는 뭐를 제시했냐면 임업을 제시했어요. 근데 이걸 임업을 제시하는 거는 그 당시에 시대상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의 주요 연료 수단이 땔감이었어요. 나무를. 이게 여기에 목재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왜 목재가 들어갔냐면 이때 이 고립국에는 주요 운송수단이 우마차예요. 근데 이 나무 같은 게 목재 같은 경우는 무게하고 부피가 크고 무겁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마차에 실어가지고 외곽에서 만약에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한 4박 5일도 걸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대전에서 교통 이런 뭐 버스 이런 거 없었을 때 여기서 달구지에다 짐 싣고 서울로 가면은 며칠 걸리겠어요. 대전에서. 꽤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걸음으로 가면. 그런 논리랑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기다 두면은 여기서 안에서 땔감이 떨어지게 되면은 외곽에서 들어오는데 이게 몇백 며칠 걸리면 다 얼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 둔 거예요. 요것만 현대 도시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요것만. 그리고 요렇게 외곽으로 나가게 돼서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제시한 게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이면 양이나 소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은 이거 자체가 운송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운송비에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운송비에 부담은 없는데 문제는 얘들을 사육하려고 그러면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로 나갔다는 거예요. 맨 외곽에서 얘를 경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사육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위치에 따라 뭐가 달라지니까 지대가 달라지니까 거기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이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에 나중에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에 가면 요거를 그대로 도시지역에다 적용을 해서 이게 도심이라고 가정하면요. 입찰지대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도심에서는 상업정의, 그 다음에 주거, 그 다음에 공업 이런 식으로 토지용의 유형이 이렇게 도시적에도 이렇게 확대해서 나간다라고 농업 입지론을 도시 입지론을 이렇게 바꿔서 설명해 준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45페이지에 맨 상단에 가면요. 자, 작물 경제 활동에 따라 한계 지대 곡선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집약적인 생산 방식의 한계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급하죠. 여기 시장에 보시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가파르잖아요. 뭐가 비싸니까. 지대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의 토지를 활용하니까 집약적인 농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을에 보게 되면 각 작물이 경작되는 입지의 배분은 주어진 토지에서 가장 많은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작물이 선정이 돼서 동심원적 형태의 토지형 체계가 형성이 된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돌리면 이게 원이잖아요. 이게 링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심원 이론의 이제 기초를 제공하는 거죠. 이런 식의 변화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지면은 조방적인 농업이고 가까워지면 무슨 농업? 집약적인 농업인 거예요. 집약적인 농업이 행해지는 것일수록 지대 및 토지의 가치가 비싸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기초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게 우리가 무슨 지대, 위치지대 개념 한 거하고 뭐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페이지 가면 공업입지론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나중에 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그 입찰지대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입찰지대? 입찰지대? 우리가 지난번에 입찰지대는 뭐를 입찰지대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유학집에서는 52페이지가 보시면 52페이지 가시면은 하단에 단가로 4번에 입찰지대 이론이 나오고 있죠. 자, 알론소는 뒤내내 농촌토지 이용에 대한 사고를 도시공간으로 확장해서 입지지대 및 입찰지대 곡선을 도시토지 이용 분할을 설명하는데 도입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찰지대라는 것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초과인이 뭐가 되는 수준의 지대?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도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만큼 뭐가 줄어들어요. 수송비가 줄어드는 대신에 뭐가 비싸져요. 지대가 비싸잖아요. 그럼 이렇게 높은 지대를 지불하고도 뭐를 낼 수 있는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업종이 여기를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쭉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에 입지할수록 입증료가 이제 크게 발생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고 입지지대별로 토지 이용에 대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입찰제도 달라지니까 가장 높은 입찰지대를 지불하고자 하는 입지주체가 그 토지를 이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53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림 나오죠. 거기 그림 나오잖아요. 기울기 보면은 시장이 가까워서 이렇게 기울기 가파르잖아요. 나가면서 이렇게 완만해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다 그 수년가를 대입을 해서 입찰지대로는 한번 설명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그래요. 이게 한번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그래. 자, 또 잠깐 또 달라지니까 쉬어야겠죠.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45페이지에 공업 입전을 하시죠. 예.